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때는 1987년 늦여름의 8월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집안 사정도 너무 안 좋고 제 건강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참 전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87년도가 진짜 정점이었는데 평소에 기관지가 안 좋은 데다가 그때 폐렴까지 겹치는 바람에 경남 함양 쪽에 그 외가댁에 전학을 가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당시 제가 요양을 하던 그 외가 동네의 별명이 물라들이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최근에 가보니까 그 외가 근처 강가의 수위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물이 엄청 풍족했거든요. 아무리 가뭄때라도 그 물 흐르는 소리가 외갓집 뒷마당에서는 항상 들려왔었으니까요. 하여튼 그 87년도 당시에 그 외가댁 마을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도 외할아버지 댁 전화가 교환수 부르고 교환 요청을 했었고요. 그때도 흑백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거기가 난청 지역이라서 TV도 KBS 1채널만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그 마을에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여름이라도 8시만 되면 동네가 깜깜합니다. 뭐 읍내야 전화번호도 있고 다이얼식 전화가 있었겠지만 면이나 리 단위에는 진짜 택도 없는 이야기였죠. 동네가 물라들이라는 별명답게 거기가 워낙 물이 좋다 보니까 여름에 외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놀러 왔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뭐 다그침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인지 다 알고 있었고, 거기다가 또 동네 형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보통 형들 따라가면 뭐 위험한 데 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랑 이렇게 방학 숙제를 챙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 멀리서 어느 동네 아저씨 한 분이 형님! 이러면서 허겁지겁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니 뭔 일이래? 할아버지가 침을 탁 뱉으시면서 그렇게 반기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아저씨가 말씀하신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당시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서울이라고 들었는데 당시 그 시골 분들은 그냥 도시에서 왔다고 하면 다 서울이라고 하시니까 아무튼 도시에서 대학생 3명이 근처에 놀러로 왔나 봐요. 놀러와서 텐트 치고 야영을 했나 본데, 그런데 그 3명이 그 배터리 낚시라고 하거든요. 물에다가 전기 흘려가지고 감전된 물고기들 이렇게 잡는 걸 배터리 낚시라고 하는데, 그걸 하다가 그 놀러온 애 중에 한 명이 감전돼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외가의 내력이 나오는데, 저희 외가가 최근까지도 한학을 교육시켜오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동네 경소사는 직접 하시거든요. 동네 마을 제사도 외조부님이 직접 주관하시고요. 동네 경로당, 마을회관 전부 직접 막 풍수 같은 거 살피고 막 그러셨어요. 하여튼 마을에서 총각이 하나 죽어나니까 일단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그 죽은 학생의 부모님이 차를 타고 저희 동네까지 내려오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크게 부잣집이나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튼 할아버지랑 그 집안이랑 상의 끝에 일단 3일 동안 마을에서 그 학생의 염을 지내주고 나중에 시체를 그 학생이 집에 있는 곳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그렇게 말이 됐었나 봐요. 당시 할아버지 말씀이 이 죽은 애한테 옷을 입혀서 절을 2번 하고 또 다시 옷을 벗기고 절을 2번 하고 그렇게 108번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3일 안에 염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간 안에 끝낼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죽은 시체는 마을 정미소에 안치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가을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건물이기도 했고 강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첫날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염을 마치고 집에 오시자마자 막 연거푸 약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제가 봐도 할아버지의 표정이 뭔가 공포, 피로? 뭔가 그런 것들로 막 범벅이 되어 있는 표정이었어요. 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염이라는 게 또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했겠죠.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둘째 날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정미소 가실 채비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 저도 따라가서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서라 하시고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제가 외손주였지만 정말 참 많이 이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한테 뜬금없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너무 힘드니까네 네가 옆에 앉아서 할아버지 말동무나 해라. 그리고서는 저를 자전거 뒤에 이렇게 태우시는 거예요. 그 정미소는 양철로 대충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그 가보니까 나로도지니까 되게 스산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미소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저 끝에 멍석으로 덮어놓은 그 학생의 시체가 누워 있었어요. 그게 딱 보이는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체를 보지 못할 거리까지만 저를 앉혀놓으시고 할아버지는 저한테 등을 보인 채 이렇게 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히고 절을 하고 또 옷을 벗기고 절을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할아버지랑 저랑 나눴던 대화예요. 그 정미소 안에서. 너 귀신이 무섭지? 네. 너 귀신 본 적 있니? 아니요. 할배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왜요? 할배가 이제 귀신이 무섭다 아이가. 여기 귀신 있어요? 하모. 그래서 내 어린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저는 그냥 양반다리로 앉아있기만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지 그 말 듣고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만 같아서 일부러 등에 뭐가 닿는 곳을 이렇게 꿈찔꿈찔 옮겨 앉았어요. 그런데 호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할아버지, 귀신을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있지. 와, 보고 싶나? 네. 그러자 이제 할아버지가 갑자기 하시는 일을 딱 멈추고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니 그거 진짜가? 네. 근데 니 애미 겁나서 못 알려주겠다. 아, 괜찮아요. 말 안 할게요. 그때 저는 진짜 이 겁보다는 호기심이 앞서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할아버지께서 뭔가 몇 가지 키포인트 같은 거를 탁탁 집어가면서 저한테 귀신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어서 묵묵히 계속 염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뭐 요령대로 이렇게 귀신 보는 방법에 대한 요령 그대로 좀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 하고 멍해지면서 할아버지가 왜 겁을 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앞에 시체. 그리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 그 학생 말이에요. 젖은 채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는 그 퀭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 할아버지가 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는 뭔가 눈치를 채신 듯이 못 본 채 하거라. 다 끝나간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기라. 그 공포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형체에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이래서 귀신한테 홀린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얼이 빠져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다 했다. 얼른 가서 우리도 등목하고 자자. 이러시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공포로 상기된 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뭐 술을 마시거나
며칠 밤을 샌 후에는 조금이라도 넋을 놓고 있으면 귀신이 보이거나 뭐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다행히도 기가 센 편인지 홀리거나 가위에 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시체가 보일랑말랑하는 그 어둠 속에서도 신기하게 그 죽은 학생의 원혼이랄까? 그 영가만큼은 진짜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1987년 늦은 8월에 제 실제 경험담이었습니다.